제발 밤에는 힘들어요. 63세 여성이 재혼한 후 남편에게 한 모진 발언. 재혼 이건 모르고 했더니 후회만 남았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가슴이 막막했어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힘들었죠.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넓게 느껴졌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박노식이라고 했어요. 66세고 경비업체에서 일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어요. 반찬을 사가면서 몇 마디씩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키가 크고 듬직해 보였는데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사모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어느 날 노식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네, 좀 그렇죠. 제가 대답하니까 노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거든요. 그날부터 노식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정도였는데 점점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노식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고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노식 씨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가 주었어요. 혼자 사시니까 아플 때가 가장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선영 씨, 저와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8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재혼이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혼자 누워있을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죠. 감기에 걸려서 끙끙대고 있어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열이 날 때 이마에 손을 얹어줄 사람도 없고 약을 타다 줄 사람도 없었어요. 노식 씨는 정말 꾸준히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가게에 일찍 와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배려를 받다 보니 마음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는 노식 씨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 말과 함께 내민 미역국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던지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해준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선영 씨가 좋아요. 정말로요. 노식 씨가 진지하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노식 씨는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약속도 잘 지켰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의 진실한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노식 씨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외로운 밤들이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노식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렸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에 노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저는 63세의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의 외로움을 끝내고 드디어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신혼 첫날 밤, 저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8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거였으니까요. 노식 씨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부터 우리 진짜 부부네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식 씨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여놓고 있었어요. 선영 씨, 물 떠드릴게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뭐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밤에 느꼈어요. 노식 씨는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밤만 되면 왠지 모르게 조급해 보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껴안으면서 선영 씨, 빨리 끝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애정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생긴 노식 씨가 좀 서두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식 씨는 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마치 그것만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죠. 첫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손님이 많아서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뭔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노식 씨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미안해요. 정말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과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노식 씨는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조금만 더 부부 사이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 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잘게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기 정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제 몸 상태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죠. 점점 밤이 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노식 씨가 언제 또 그런 말을 할지, 언제 또 압박을 가할지 몰라서 긴장이 되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어느 날 노식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또 피곤하다고 했더니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하지만 노식 씨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노식 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재혼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노식 씨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끓여주지도 않았고 인사도 성의 없이 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딱 그 말 한마디였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노식 씨가 왜 저런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이죠.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노식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피곤하지 않죠? 그렇게 물어보는데 뭔가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피곤해요라고 하면 또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피곤했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면 몸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노식 씨가 또 실망할까 봐서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식 씨는 제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부부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인 건가요? 제 기분이나 컨디션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혼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밤이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노식 씨의 기대와 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식 씨의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식 씨는 항상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노식 씨, 뭐 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은퇴하신 분이니까 여유롭게 지내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설거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좀 피곤해서요라고 하고 무거운 쌀포대를 옮겨달라고 하면 나중에 할게요라고 밀었죠.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변기가 막혔어요. 제가 노식 씨한테 화장실 좀 뚫어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노식 씨가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좀, 오늘 저녁에 할게요. 그러더니 다시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결국 제가 직접 뚫어뻥으로 뚫었죠. 손목이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노식 씨, 왜 집안일을 안 도와주세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 저는 밤에 힘을 써야 해요. 낮에 너무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루 종일 밤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노식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밤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노식 씨는 주방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만 봤죠. 뭘 그렇게 보세요? 물어보면 선영 씨가 예뻐서요라고 말했는데 그 시선이 전혀 예쁘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을 품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노식 씨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물었더니 노식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깜빡했네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다 했어요. 발이 퉁퉁 붓도록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했죠. 그런데 노식 씨는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와이프 참 부지런하네라고 말했어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전혀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노식 씨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지쳐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에 빨래까지 했더니 팔다리가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식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평소에 다정하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죠. 선영 씨,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노식 씨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게 깔리면서 위협적이었어요. 부부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면서 핑계만 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으로 노식 씨가 무서워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거절을 당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빛도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도 낮아지고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졌죠.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노식 씨가 언제 또 그런 얼굴을 할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새벽에 깨서 보니까 노식 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그냥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노식 씨는 또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영 씨,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했죠. 그 태연한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거든요. 노식 씨의 변한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다정한 노식 씨가 맞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깐 쉬는데 복희가 가게로 왔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복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또 어떨까? 노식 씨가 또 그런 얼굴을 할까?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편안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때가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10분 걸리는 길인데 그날은 2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죠.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노식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정하게 인사하는데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느 게 진짜 얼굴인 걸까요? 낮에 다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밤에 무서운 모습일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노식 씨의 눈치를 봤어요. 혹시 또 뭔가 잘못 말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밤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곧 노식 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시간이었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요? 매일 밤이 두려운 이런 삶 말인가요? 복희가 제 가게에 자주 들르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들렀죠. 언니, 오늘도 손님 많아? 이렇게 말하며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되어서 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복희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언니, 살 많이 빠졌네. 많이 힘들어? 거울을 잘 안 보던 저는 몰랐는데 복희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뺨이 푹 들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했죠. 제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장사가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였거든요. 노식 씨 옆에서 자려고 하면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죠. 복희는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언니, 재혼하고 나서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건가요? 며칠 후에 복희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언니, 노식 씨가 언니한테 잘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응, 잘해. 왜? 또 거짓말을 했죠. 말하고 나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유까? 복희가 제 손을 잡아봤어요. 언니 손 봐. 뼈만 남았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사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뭘 먹어도 맛이 없었거든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는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에 복희가 갑자기 가게로 왔어요. 언니, 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런데 제가 못 가 집에 가야 해라고 하니까 복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노식 씨가 뭐라고 해?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노식 씨가 직접 뭐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늦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일찍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언니, 뭔가 이상해. 예전에는 늦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는 그렇게 서둘러? 복희의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가 없었죠. 항상 노식 씨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그날 밤에 집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들어갔어요. 노식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늦네요. 딱 한마디였는데 그 말에 담긴 불만이 느껴졌어요. 복희가 와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변명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죠. 다음 날 복희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나 어제 노식 씨 만났어. 깜짝 놀랐죠. 언제 만났나 싶어서. 어디서?
물어봤더니 시장에서.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 복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복희가 말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그리고 언니 얘기를 하니까 요즘 선영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노식 씨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노식 씨는 화를 냈죠. 부부가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복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언니, 혹시 그 사람이. 말을 하다가 멈췄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차마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급하게 부정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복희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복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짜 위로였는지 몰라요. 복희야. 말을 시작했다가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친구한테 털어놓아도 되는 건가요? 복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니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복희가 격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밤만 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만 되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복희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언니 설마. 복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이 언니를 힘들게 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복희가 휴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런 건 참으면 안 돼.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부부잖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부부라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복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노식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복희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참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러면 노식 씨가 또 화를 낼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복희와 이야기한 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 제 편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요. 복희와 이야기한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복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바꿀 용기는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노식 씨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인사는 다정했지만 그 시선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눈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밤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신혼부부가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밥을 먹으면서 노식 씨가 말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복희를 만났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복희가 뭔가 말했나 싶어 불안했어요. 그 친구가 선영 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을요? 물어봤더니 노식 씨가 이상한 웃음을 지었어요. 살이 빠졌다고 하던데 내가 선영 씨를 못살게 굴기라도 하는 줄 아나 봐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걱정하는 거겠죠.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노식 씨는 계속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영 씨는 복희한테 뭔가 말한 거 없죠? 그 질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니요, 별말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노식 씨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무서웠거든요. 그럼 됐네요. 괜한 오해는 받기 싫으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날 밤 제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일찍 자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노식 씨도 곧 따라 들어왔습니다. 벌써 자려고 해요? 물어보는 목소리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오늘 많이 피곤해서요.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도 아직 이른데. 노식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으니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손길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내일 얘기해요. 정말 피곤해요. 제가 말했더니 노식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만 하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죠. 제가 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선영 씨,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서서 물어봤어요. 노식 씨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피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가 있죠. 제가 말했더니 노식 씨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힘들다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놀고 먹는다니요. 저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그럼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제가 선영 씨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노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게 웃겼어요. 집안일은 다 제가 하는데 뭘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뒷바라지요? 설거지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면서 무슨 뒷바라지예요? 제가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노식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저한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노식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죠. 불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밤이 부담스러워요. 드디어 말해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진짜 속마음을요. 노식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부담스럽다고요?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네, 너무 자주. 제가 힘들다고 해도 이해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주라고요? 노식 씨가 웃었는데 전혀 웃긴 웃음이 아니었어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게 자주라고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표현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혀 사랑 같지 않았거든요. 제발,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에는 힘들어요. 그만 좀 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노식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뭘 그만하라고요? 부부가 그거 하나로 사는 거지.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내가 싫은 거야?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 순간 노식 씨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화만 가득했죠.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거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사랑이니까 하는 거죠. 노식 씨가 말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거든요. 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화였어요. 사랑이라면 제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해해 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비웃었어요. 이해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제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가 울면서 말했지만 노식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결혼이 뭔데요? 룸메이트예요? 노식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결혼 잘못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더 이상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노식 씨는 끝까지 화를 내며 침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설친 후 아침에 일어나니 노식 씨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마저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어요. 서로 얼굴 보기 어색했을 테니까요. 가게에 나가서도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노식 씨의 환한 얼굴과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부가 그거 하나로 사는 거지 라는 말이 특히 잊혀지지 않았죠. 정말로 그런 건가요? 부부는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건가요? 점심때쯤 복희가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왜 이래? 밤새 안 잤어?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 얼굴이 많이 상했나 봐요. 응, 좀 잠을 못 잤어. 간단히 대답했지만 복희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뭔 일 있었어?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이야기였죠. 나중에 얘기할게. 그렇게 말했더니 복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오후가 되자 복희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니, 나 노식 씨에 대해 알아봤어.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물어보니 복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 가게 문 닫고 나서 만날까? 제가 제안했고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충격적인 일을 알아낸 것 같았거든요.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복희가 도대체 뭘 알아낸 걸까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복희와 근처 찻집에 갔어요. 복희가 차를 주문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노식 씨 이번이 몇 번째 결혼인 줄 알아?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세 번째 아니야? 전에 말했잖아. 아니야, 이번이 네 번째야. 복희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라고?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복희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언니, 이전 아내들이 왜 헤어졌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식 씨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거든요. 성격 차이 아니야? 물어봤더니 복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니와 똑같은 이유야. 밤에 그런 일 때문에. 복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똑같은 이유라고? 응. 내가 아는 언니가 노식 씨 두 번째 아내랑 친하거든.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복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참았대. 근데 점점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두 명의 여성이 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였죠. 그럼 노식 씨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맞아.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아. 언니만 망가져. 복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로 제가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언니,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해. 복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제가 망설이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복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지옥에서 살 필요는 없어. 언니 인생이 더 소중하지 않아? 복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찻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복희가 계속 옆에서 걸어주었어요. 언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혼자 들어가지 마.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했어요. 괜찮아. 집에 가야 해. 사실 무서웠지만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죠. 복희가 우산을 씌워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겠어? 나 진짜 걱정돼.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노식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복희랑 얘기하다가 늦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노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즘 복희랑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친구니까 만나는 거죠. 제가 말했더니 노식 씨가 일어섰어요. 선영 씨, 복희가 뭔 말을 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복희가 알아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별말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노식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말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노식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은 웃음이었죠.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또 소파에서 잤어요. 노식 씨는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불만을 표현했죠.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잠들었어? 나 계속 걱정돼서 잠이 안 와.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노식 씨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더 무서웠죠. 아침을 먹으면서 노식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요.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복희가 알아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게에 나가서 복희에게 전화했어요. 복희야, 나 오늘 밤 진짜 무서워. 노식 씨가 뭔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복희가 즉시 대답했어요. 언니, 오늘 밤에 나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릴게. 혹시 모르니까. 저녁이 되자 정말 두려웠어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복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복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착했어. 뭔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문을 열었죠.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용기가 났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노식 씨와 마주했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노식 씨는 평소와 다르게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명령조였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선영 씨, 요즘 이상해요. 노식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희가 뭔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부고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의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도 애정도 아닌 의무라고 하다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부부의 역할을 해야죠. 그게 싫으면 왜 결혼했어요?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왜 결혼했을까요? 그날 밤도 결국 소파에서 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복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아. 너만 망가져. 다음 날 아침 일찍 복희에게 전화했어요. 복희야, 나 결정했어. 복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뭘 결정했는데? 이혼하려고 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린 거였으니까요. 복희가 바로 달려왔어요. 언니, 정말 괜찮겠어? 쉬운 결정이 아닌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제가 말했더니 복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노식 씨한테 바로 말할 거야? 복희가 물어봤어요. 아니,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나도 같이 갈게. 그날 오후에 가정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복희가 인터넷으로 알아봐 준 곳이었죠.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어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이런 일을 남한테 털어놓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성적인 강요와 무시, 감정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학대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한 게 학대였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쉬워요. 어떤 증거요? 제가 물어봤더니 녹음이나 문자, 증인 등을 말씀해 주었어요. 주변에 이 상황을 아는 분이 계시나요? 복희를 쳐다봤더니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천천히 준비하세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상담사 선생님의 조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희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나는 언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며칠 후에 다시 상담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작성하러 갔죠. 조정신청서라는 걸 써야 했어요. 일단 조정부터 시작해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소송을 하시고. 상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 다시 혼자 살아보려고요. 상담사 선생님께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외로움보다 무서운 게 제 삶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자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니었죠. 노식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노식 씨에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복희가 내가 옆에 있을까? 물어봤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녁에 노식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수고했어요. 인사하고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노식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노식 씨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노식 씨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뭐라고요? 노식 씨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식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 소리야? 노식 씨가 일어섰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무서웠죠. 복희가 뭔 말을 했나? 남의 말에 휘둘려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식 씨가 더 화를 냈습니다. 결정이요? 혼자 무슨 결정을 해요? 부부인데 상의도 없이? 상의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노식 씨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노식 씨의 화를 더 돋웠나 봅니다.
바뀌라고요? 뭘 바뀌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노식 씨가 비웃었어요. 마음이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고요? 맨날 거절당하는 제 마음은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절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조정 신청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노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정 신청이요? 진짜로 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노식 씨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선영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조정위원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노식 씨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복희네 집에서 지냈어요. 복희 가족들이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언니, 우리가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복희의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소송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노식 씨의 반박이었어요. 아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나빠졌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복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떻게 변해갔는지 자세히 말해 주었죠. 선영 씨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위어가면서 항상 무서워했어요. 복희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올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후련하면서도 허무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제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작은 원룸을 구하는 거였어요. 복희가 함께 다녀주었는데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찾았죠. 언니, 여기 어때?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고. 복희의 말처럼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복희와 복희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새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보낸 밤이 기억납니다. 조용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에 하던 자리는 아니고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단골들도 생겼고요. 사장님, 혼자 사시나 봐요? 어떤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혼자 살아요. 대답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혼자라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가 되었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죠.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달랐어요.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조용한 불빛 아래서 차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했죠.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평온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복희가 찾아왔어요. 언니, 혹시 외롭지 않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복희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죠. 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복희의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예전과 달랐거든요. 웃음이 늘었고 표정도 편안해졌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언니, 혹시 다시 누군가 만날 생각은 없어?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생각 없어.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굳이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복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가게는 잘 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등등.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언니, 그때 이혼 결정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복희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정말 망가졌을 거야. 돌이켜보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인 것 같아. 제가 말했더니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잃으면 안 되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복희가 일어났어요. 언니, 나 이제 가볼게. 너무 늦었네. 고마워. 이렇게 자주 와줘서.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복희 덕분에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거든요. 복희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외로움이 가장 무서웠는데 이제는 잘못된 관계가 더 무서웠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이 오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어요. 제 방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복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요. 사람은 함께할 용기보다 떠날 용기가 필요할 때가 더 많아.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외로운 신혼보다 편안한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있어도 외롭고 무서우면 그건 진짜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여도 마음이 편하고 평온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는 이 평온함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63세에 새로 시작한 혼자만의 삶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